저는 결혼 생활을 한 지 10년이 넘어가는 40대 여자입니다. 예쁜 초등학생 딸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중이죠. 옛말에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라는 소리가 있잖아요. 저는 아무리 해도 그동안 진심을 다해 사람을 다하고 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면 반드시 그 보답을 받는다는 걸 굳게 믿고 살아왔어요. 하지만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고 하잖아요. 세상에는 정말 짐승 같은 인간들,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정말 있더라고요. 그것도 어디 먼 곳이 아니라 제가 가장 믿던 가까운 인간들이 바로 그렇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짐승들을 내 인생에서 내쫓아버렸어요. 아주 멀리, 그리고 영원히 말이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 가족은 여동생 하나와 어머니가 있어요. 그렇게 저희 셋이 서로 의지하며 함께 살아왔죠. 아버지는 제가 대학생이 되었을 무렵 돌아가셨어요. 암이셨죠. 원래 아버지는 성실한 선생님이셨어요. 늘 반듯하고 단정하신 분이셨죠. 하지만 언제나 저희에게만은 자상하고 따뜻한 최고의 아버지셨고요. 그래서 제 어린 시절은 무난하고 평범했어요. 어머니는 원래 작은 회사를 다니던 회사원이셨다가 저희가 태어나고 나서 저희를 키우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평범한 가정주부로 사셨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말수는 많지 않으셨지만 인자한 분이셨고 어머니는 밝고 쾌활하셨죠. 저희 집은 평범하고 또 소박했어요. 저는 숙제를 하라고 엄마에게 잔소리를 듣고 여동생과 사소한 걸로 다투다가 혼이 나기도 했죠. 그러다 아버지가 퇴근하시면 다 같이 둘러앉아 웃음이 넘치는 저녁을 먹는 그런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생이 막 되었을 무렵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계속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시다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대학병원으로 갔는데 암이라고 하더군요. 폐암이셨어요. 이미 전이도 된 상황이었죠. 그렇게 갑자기 아버지가 아프시면서 그 행복이 깨져버렸어요.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일상이 그야말로 한 번에 정말 눈 깜짝할 만한 사이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더군요. 저는 그제야 그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살얼음처럼 위태로운 것인지를 알게 되었죠. 아버지는 오래 앓으시다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결국 돌아가셨어요. 거의 마지막에는 호흡기 없이는 한 걸음 움직이기도 힘들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지셨죠. 암 판정을 받은 이후부터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퇴원해 집에 계시다가 다시 입원을 하는 일을 반복하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아버지 병간호에 매달리시느라 정신이 없으셨고 여동생과 저는 그저 서로를 의지해가며 컸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대학생일 때였어요. 아버지가 퇴원해서 오랜만에 잠시 집에 와 계실 때였어요. 엄마는 밀린 일을 처리하러 외출을 했고 고등학생이던 여동생은 도서관에 가 있어서 집에는 아버지와 저 둘밖에 없었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저에게 이러시더라고요. 딸, 우리 산책 갈까? 산책이요? 아빠, 안 돼요. 지금 호흡기 없으면 한 발짝 걷기도 힘드시면서. 괜찮아. 휴대용 호흡기 가지고 아주 천천히 걸으면 되지. 아유,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나 우리 딸내미랑 손잡고 산책 가고 싶어. 아버지 상태가 좋지는 않았지만 그날따라 환하게 웃으며 말씀을 하는 걸 거절할 수가 없어서 저는 결국 아버지를 부축해 집을 나섰어요. 봄이라 그런지 산책하기 좋은 날씨였어요. 저는 아직도 그날의 따뜻하던 공기와 부드러운 바람, 그리고 파랗게 돋아나기 시작하던 나무 잎사귀들이 생각나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으시던 아버지도 말이죠. 아버지 손이 생각보다 너무 힘이 없어서 마음이 아팠죠. 아버지는 걷는 걸 힘들어 하셨어요. 몇 발짝 걷고 쉬다가 또 몇 발짝 걷고 또 한참을 쉬어야 하실 정도로 약해져 계셨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환하게 웃으셨어요. 아빠, 힘드시죠? 그냥 들어갈까요? 아니야. 아이고, 조금만 더 가보자. 아휴, 이러다가 집에 갈 때 어쩌시려고요. 일단은 여기 벤치에 좀 앉으세요. 여기 앉았다가 가요.
산책로 벤치에 조용히 앉은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고 쓰다듬어 주셨죠. 아빠가 더 잘해주고 싶었는데 미안해. 너희들 잘 키우고 싶었는데. 아유, 왜 그런 소리를 해. 충분히 잘해줬어요. 엄마랑 동생 잘 부탁한다. 아빠는 너가 있어서 하나도 걱정이 안 돼. 너는 아빠가 하늘에서도 꼭 지켜줄 거야. 아빠, 왜 그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제 얼굴을 보면서 환하게 웃기만 하셨어요. 그리고 미안하다고만 하셨고, 그리고 정확히 딱 한 달 뒤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 날 바로 상태가 악화되어 급히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다시는 집에 와보시지 못하고 돌아가셨죠.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집안 형편은 정말 엉망진창이었어요. 저희에게 남은 건 빚뿐이었죠. 아버지가 오래 앓으셨다는 건 그간 병원비가 많이 들었다는 걸 의미했죠. 그 긴 기간 동안 어머니가 여기저기 병원비를 융통하러 다니신 이후로 대부분의 친척들도 소원해진 상태였고요. 제가 대학에 진학한 뒤에 매일 학원 강사로 일을 하며 집안 살림에 보태기는 했지만 그걸로는 티도 나지 않았을 정도였고 당장 다음 학기 등록금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어머니 옆을 지키면서 도움을 주시던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어머니 친구였는데 보험 일을 하시는 분이셨죠. 친구분은 예전 아버지는 건강할 때 필요 없다며 보험 가입을 하시지 않아 나중에 병원비 때문에 고생을 하는 저희를 정말 안타까워 하셨어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많은 도움을 주셨죠. 당시 어렸던 저희를 어머니 대신 저희를 챙겨주시기도 하고 심지어 제 대학 입학금을 선뜻 내주시기도 하신 고마운 분이셨어요. 장례를 마치고 막막해하고 있는데 그 친구분이 어머니에게 찾아와 이러셨어요. 영애야, 나랑 같이 보험 일 해보는 게 어때? 보험?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해? 내가 많이 도와줄게. 아직 미주 대학도 다녀야 하고 미영이 학생인데 뒷바라지도 해야 하잖니. 보험 일이 그래도 애 키우면서 하기 좋아. 내가 할 수 있을까? 영업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아유, 이 애는 자식 키우는데 못할 일이 어디 있어. 하루 종일 식당 가서 설거지를 할 거야. 용기를 조금만 내봐. 내가 도와줄게. 열심히 일하면 웬만한 월급쟁이만큼은 될 거야. 사실 저희 역시 어머니가 친구를 도우려고 아버지 몰래 친구에게 가입한 보험이 있어서 그걸로 큰 도움을 받기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보험에 좋은 경험을 가지고 계셨죠. 그렇게 어머니는 보험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셨죠. 물론 평생 주부로만 지내시다가 갑자기 영업 일을 하시려니 왜 힘든 일이 없으셨겠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직접 남편의 암투병 병간호를 했던 경험과 보험의 도움을 받았던 것들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고생을 좀 하시는 듯 하더니 나중에는 점점 수입이 나아지셨죠. 그걸로 어머니는 저희를 먹여 살리셨어요. 덕분에 저희는 제가 대학에 졸업할 무렵 어느 정도 빚을 갚아갈 수 있었어요. 저 역시 조금은 편하게 공부에 집중을 하면서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고 음악 공부를 하고 싶었던 여동생도 음악을 전공해 나중에는 유학도 갈 수 있었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암흑밖에 안 남은 것 같았던 우리 미래는 조금씩 희망이 밝아지더군요. 그리고 저도 학교를 졸업해 사회에 무난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학교를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했던 학원 원장님이 제가 졸업할 무렵 이런 제의를 하셨거든요. 미주 씨, 학교 졸업하고 우리 학원에서 정식 강사로 같이 일해보자. 어때? 정식 강사요? 정말요? 그래, 괜히 회사 입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지 말고 바로 출근해. 연봉도 내가 정식 강사로 맞춰주고 강의도 챙겨줄게. 미주 씨도 강사 일 좋아하잖아. 하긴 저도 애들 가르치는 일이 좋기는 해요. 일도 재미있고 보람도 있고요. 미주 씨 찾는 애들도 많고 학부모들 평가도 너무 좋아. 이대로 놓치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그래, 아까워서. 내가 연봉 넉넉하게 챙겨줄 테니까 내가 스카우트 하는 거야.
저는 그렇게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원에서 바로 강사가 되어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연봉도 높았고 대우도 좋았어요. 수강생 수에 따라 성과금도 많이 받았고요. 갑자기 수입이 좋아지니 저 역시 동생 유학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었어요. 어머니도 그때는 보험일에 적응을 하셔서 고객도 많이 느셨고요. 그렇게 몇 년 동안은 엄마와 저 둘 다 열심히 일만 하면서 살았어요. 차라리 그 편이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것보다 나았으니까요.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빚도 다 갚고 형편도 많이 나아졌어요. 동생도 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왔고요. 동생은 뮤지컬 작곡과 무대 연출 공부를 하고 돌아왔는데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나름 경력도 쌓아서 돌아왔더라고요. 나 이번에 뮤지컬 작품 작곡해달라는 의뢰도 받았어. 이제는 내가 돈 벌어서 언니랑 엄마 호강시켜줄게. 아유, 너 귀국한 지 얼마나 됐다고. 조금 쉬어도 돼. 괜찮아. 그래, 너 얼굴이 반쪽이야. 외국에서 학교 다니면서 일도 했다며. 아이고, 조금 쉬면서 일은 천천히 하자. 아니야,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뭘. 언니, 나랑 학원 차릴 생각 없어? 학원? 나야 그렇다 쳐도 너는 왜? 나도 작업실도 있어야 하고 틈틈이 작곡 수업을 하려고 해. 그래야 정기적으로 돈을 벌지. 이번에도 두 분이 조금만 도와주세요. 제가 얼른 돈 벌어서 갚을게요. 동생은 정말 똑부러지는 애였어요. 저는 어머니와 동생과 상의를 한 뒤 저도 독립을 해 학원을 차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집 근처 상가 건물에 학원을 냈어요. 동생은 낮에는 거기서 혼자 의뢰받은 작곡 작업을 하고 저녁 시간에는 작곡 수업을 하는 학원을 냈고 저는 바로 옆에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부방 학원을 차렸어요. 저희 학원은 금방 자리를 잡았어요. 동네에 학원이 없다 보니 제가 차린 학원은 금방 수강생들이 꽉 차 대기를 할 정도가 되었고 동생의 학원도 마찬가지였죠. 생각보다 작곡 수업을 받고 음악 공부를 하려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동생의 경력과 학력도 좋아서 동생의 학원도 금방 자리를 잡았고요. 그렇게 저는 이제 모든 시련은 지나가고 좋은 일만 남았다고 여겼죠. 하지만 늘 인생은 제게 생각지도 못한 일을 던져주더군요. 저희 학원이 있는 상가 건물 1층에는 작은 우동집이 있었어요. 매장 크기가 작아 테이블이 서너 개 있는 게 불과할 정도로 정말 작은 곳이었지만 늘 손님들로 붐비는 곳이었죠. 평소 우동 같은 면 요리를 그리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우연히 한번 가본 이후로 저는 종종 그 집을 자주 갔어요. 제 동생도 마찬가지였죠. 맛도 정말 좋고 가격도 저렴해서 간단히 끼니를 때울 때 정말 좋았거든요. 거기에 학원 일이 연달아 수업을 늦게까지 해야 하다 보니 저는 다른 사람처럼 일정한 시간에 밥을 먹을 수 없었어요. 중간중간 잠깐 시간이 빌 때 후딱 밥을 먹어야 하는 때가 많다 보니 어느새 그 가게의 단골이 되어버렸죠. 그 우동집 사장은 저와 비슷한 또래의 남자였어요. 요리는 물론 서빙과 계산까지 전부 혼자 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늘 밝고 활기찼어요. 그 어떤 손님이 와도 친절했고 또 부팀성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한두 번 왔던 손님이 가면 기억해 두었다가 말을 걸기도 하고 작은 거라도 서비스를 주고 하니 동네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죠. 저 역시 그랬어요. 특히 제가 주로 그 식당을 찾는 시간이 식당이 바쁜 시간이 아니라 조금은 한가할 시간이다 보니 저희는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때까지는 가게를 자주 찾는 단골 손님과 사장의 일상적인 대화에 불과했죠. 게다가 같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 저희는 곧 친해졌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저녁, 그날따라 너무 일이 바빠 저는 점심도 거르고 밤 늦게까지 일을 해야 했어요. 아이들 시험 기간이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날도 추웠고 너무 지쳐서 우동이나 한 그릇 해야겠다 싶어 가게로 갔지만 이미 가게는 문을 닫고 사장 혼자 뒷정리를 하는 중이더라고요. 벌써 가게 문 닫았어요? 오늘 일찍 닫았네요? 아, 네. 오늘 재료가 일찍 떨어져서요. 어떡하죠? 설거지도 다 해버렸는데.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그러면 들어가세요. 아, 원장님.
그러면 저랑 맥주 한 잔 어떠세요? 저도 오늘 가게가 일찍 끝나서 허전하던 참인데 이호 앞에서 치킨집 새로 열었잖아요. 제가 죄송하니까 한 잔 살게요. 아무리 종종 가던 단골 가게 사장님이라고 하더라도 별로 친분도 없는 남자와 단둘이 맥주집에 가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날은 정말 힘들고 지치는 날이었어요. 애들 시험 성적 때문에 종일 씨름을 하고 학부모와 연달아 전화 상담을 한 터라 진짜 쉬고 싶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맥주 이야기가 나오자 솔깃하더라고요. 저는 홀린 듯이 그 사람을 따라 맥주집으로 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맥주 한 잔을 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괜히 왔나 싶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생각보다 이야기도 잘 통하고 편하더라고요. 저희는 금방 친해져서 밤 늦은 시간까지 수다를 떨게 되었죠.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났더니 속이 좀 시원하네요. 미안해요. 너무 내 얘기만 많이 했죠. 아니에요. 학원 운영하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저도 재미있게 들었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생각보다 너무 재미있고 편했어요. 저도요. 그래서 말인데요, 미주 씨. 우리 친구 할까요? 나이도 비슷한데 우리 친하게 지내요. 그럴까요? 저도 좋아요. 다음에는 제가 맥주 살게요. 그렇게 저희는 그날을 계기로 친구가 되어 종종 어울리게 되었어요. 가끔은 여동생도 같이 어울리기도 했죠. 그렇게 친구가 되어 종종 같이 늦은 저녁을 먹기도 하고 쉬는 날이면 만나서 영화를 같이 보기도 하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관계가 발전이 되었어요. 그 사람은 제가 원하는 것이라면 다 맞춰주면서 자상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저는 듬직하고 어른스러운 그 모습이 멋져 보였죠. 그렇게 저희는 커플이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때부터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는 일부터 시작해 일을 배워 혼자 힘으로 식당을 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늘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친절한 사람이었고요. 여동생뿐 아니라 어머니도 오며 가며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어서 저희 가족은 모두 제 남자친구를 잘 알았어요. 그리고 다 좋아했죠. 안 그래도 그 우동집 사장 젊은 나이에 가게 일도 정말 열심히 하고 싹싹해서 참 좋아 보였어. 괜찮은 사람 같더라. 그 가게도 혼자 일해서 돈 모아서 연 거야. 아직 대출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거의 다 갚았대. 이제껏 한 번도 화내는 걸 본 적도 없어. 성격도 참 좋고. 그러니까 언니 그렇게 성격 좋고 생활력 강하고 키도 크고 얼굴도 그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 우리 언니한테 잡혀서 어쩌면 좋아? 사장님이 손해야 손해. 이런 저희 집과는 다르게 남자친구 식구들은 좀 달랐어요. 식구들 전체가 남자친구와는 결이 좀 다른 사람들이에요. 남자친구에게는 여동생 한 명과 남동생 한 명, 그리고 홀어머니가 계셨어요. 셋 다 딱히 하는 일도 없이 남자친구가 주는 생활비로 살고만 있었죠. 그런데도 하는 짓들이 가관이었어요. 저를 처음 만나 인사를 주고받던 날 남자친구 어머니는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이랬어요. 너 아버지가 안 계시다며? 아휴 나는 부모 다 있는 사람이 좋은데 말이야. 니들 나중에 결혼하면 우리 아들은 장인어른 사랑도 못 받는 거 아니냐? 잉. 장인어른보다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데 저야말로 손해죠. 뭐 그것도 결혼을 해야 말이지만요. 보자마자 어이없는 소리를 하는데 저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저 역시 한마디 해버렸죠. 남자친구 여동생 역시도 싸가지 바가지였어요. 어디 지방 전문대를 나와서 일을 한다고 했는데 일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출근을 했다가 그만뒀다가를 반복하다가 결국은 남자친구 우동집에 나오곤 했어요. 일을 돕는다는 핑계였죠. 하지만 가보면 식당 종업원에 맞지 않게 화려하게 꾸미고서는 식당 구석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기 일쑤였어요. 남자친구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하는 중인데 말이죠. 그러면서 말이나 이쁘게 하면 몰라요. 저와 여동생을 보며 헛소리만 해댔죠. 언니 여동생은 유학까지 갔다 왔다면서요? 그러고 동네에서 학원이나 해요? 공부해봐야 소용 하나도 없네.
유학까지 갔다 와서 이 동네에서 꼴랑 하고 나는 게 웬일이야. 돈 아깝게. 어머, 그래요? 그나저나 이번에도 회사에서 잘린 거예요? 꼴랑 그런 작은 회사에서도 일 못하고 맨날 잘리기만 해서 어쩐대요? 뭐라고요?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아니, 그냥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 작은 회사에서도 일을 못하면 앞으로 어떡하려고 그래요. 뭐라도 일을 해야지. 안 그래요? 남이사 국어를 하던 학원을 하던 지가 뭔데 함부로 입을 대는 건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 남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겨우 고등학교만 나와서 할 일 없이 놀다가 군대 제대를 하고도 딱히 하는 일도 없이 백수나 다름없이 살고 있는 중이었죠. 그걸 보다 못해 남자친구가 차라리 우동 가게 나와서 배달이라도 하라고 했더니 그 엄마가 펄펄 뛰더군요. 우리 막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니? 막내는 이딴 일 할 사람이 아니야. 엄마, 그럼 나는 엄마가 그러니까 제가 내일 모레 30인데도 집에서 놀고만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취직 준비하고 있어. 너 식당 하나 하면서 돈 좀 준다고 그러는 거 아니다. 그거 좋은데 취직할 거야.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네 큰아들은 뭐 이런 일 할 만한 사람이라서 하는 건가요? 그리고 성실하게 자기 가게에서 일을 하는 게 뭐가 어때서 그런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래놓고 그 아들에게 붙어 사는 주제에 정말 그 가족을 보면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만은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늘 성실하고 저만 바라보는 남자잖아요. 남자친구는 아무리 자기가 힘들고 아무리 가게가 늦게 끝나더라 하더라도 저를 기다렸다가 제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나와서 저희 학원으로 올라와 청소까지 싹 해놓고는 했죠. 그것도 매일매일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어머니에게 찾아가 좋은 곳으로 드라이브도 해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는 착한 사람인데 누가 이렇게 성실하고 자상한 남자를 미워할 수 있었겠어요. 남자친구는 저에게 청혼을 하면서 저는 물론 엄마와 여동생에게도 이랬죠. 저도 제가 많이 모자라다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미주 지켜주고 행복하게 잘 살아보게요. 꼭 허락해 주세요. 자네야 뭐 흠잡을 것이 있어. 하지만 솔직히 자네 식구들이 걱정이네. 우리 딸 잘 지켜줄 수 있겠어? 네, 특히 저희 집 식구들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할 거예요. 미주야, 내가 정말로 맹세할게. 이런 약속에 저는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결혼 준비를 할 때도 남자친구 가족들은 온갖 꼴값을 떨어대었지만 남자친구는 그때마다 든든하게 저를 지켜주고 무조건 제 편이 되어 주었어요. 처음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저는 혹시라도 결혼 준비 기간에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바로 파혼을 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남자친구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히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남자친구에 대한 제 믿음은 오히려 커졌어요. 늘 제 곁에서 저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모습을 보고 정말 결혼을 해도 걱정이 없겠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한동안은 별 일이 없었어요. 그 사람은 듬직하고 성실한 남편이었고 늘 자상했거든요. 하지만 2년 정도 후에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는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우동 가게가 잘 안 되기 시작했거든요. 원래 그 동네에는 우동이나 주먹밥 같은 간단한 음식을 파는 곳이 저희 우동 가게 밖에 없었는데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자 하나둘 분식집이 주변에 생기기 시작하면서 장사가 잘 안 되기 시작했던 것이었어요. 무엇보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시댁 식구가 문제였어요. 사실 경쟁 가게가 생겼어도 그 동네 터줏대감이겠다. 단골도 많겠다. 평소처럼만 열심히 일을 하면 그렇게 사정이 힘들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시댁 식구들이 돌아가며 사고를 치기 시작한 거였어요. 신우가 마구 써댄 카드값을 못 갚아서 엎어진 걸 남편이 나 몰래 갚아주다가 빚을 진 것이 시작이었어요.
남편은 아예 저 모르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신우의 카드값을 갚아주고 있었고 그걸 믿고 신우는 점점 더 씀씀이만 커진 것이죠. 거기에 시동생도 질세라 사고를 쳐댔어요. 분수에 맞지 않는 비싼 오토바이를 사면서 그 대금을 제 남편에게 떠넘겼고 남편은 미련하게도 그걸 전부 꾸역꾸역 내고 있었더군요. 빚까지 또 져가며 말이죠. 거기에 사고는 또 왜 그렇게 자주 나는지. 그러니 누가 버틸 수 있겠어요. 다시는 돈 해주지 말라고 했잖아. 대체 다 이게 얼마야? 아이,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 사고 합의금 못 내면 큰일 날지도 모른다고 했잖아. 저번에도 똑같은 말을 했어. 이번에는 절대 안 돼. 안 그래도 대출도 없는데 대출 빚으로 다 나가잖아. 이번에 월세 낼 돈도 없는 거 알아? 아, 그러면 어떡해? 동생 보고 뭐 감옥이라도 가라고 하라는 소리야? 차라리 몸으로 때우라고 해.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이번 달도 내가 월세 메꿔야 하잖아. 아, 이게 정상이야? 진짜 또 돈 내주면 끝이니까 그런 줄 알아. 언제부턴가 남편 가게의 월세는 늘 제가 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것이 한 2번이 아니니까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던 것이죠. 거기에 애도 있잖아요. 저 역시 일을 하는 상황이라 애를 돌봐줄 사람도 필요한데 시댁 식구들은 아이에게는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일을 그만두고 아이만 돌볼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저희 부부의 싸움은 점점 잦아지고 부부 사이는 점점 나빠져 어쩌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은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죠. 저희 부부 사이가 점점 나빠지면서 사이가 극단으로 치닫자 바로 옆에서 같이 학원을 하던 여동생은 그 상황을 다 지켜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했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저희를 설득하고 화해시키려는 노력도 많이 했어요. 형부, 언니 마음도 좀 이해해줘요. 지금 언니도 지민이 키우랴 일하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형부가 언니 편을 들어주셔야죠. 어째요? 처제, 아이 말 그렇게 하지 마. 나 섭섭해. 처제는 언니만 가족이고 우리 가족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도 내 동생들 소중해. 아, 그 말이 아니잖아요. 형부 결혼해서 가정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사람이 바로 언니잖아요. 그럼 결혼하면 내 가족이랑은 뭐 연을 끊어? 처제 결혼하면 그럴 거야? 남편이 내 가족 도와주지 말라고 하면 기분 안 나쁘겠냐고. 결국 여동생도 남편과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하려는 노력을 포기했어요. 남편은 조금씩 변해가더니 어느새 이상하게 변해버렸기 때문이었죠. 그 어떠한 대화도 설득도 소용없었어요. 제가 그나마 그 시기를 버티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건 엄마와 여동생 때문이었죠. 엄마는 여전히 보험 일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나이가 드시면서 일을 거의 정리하시고 제 아이를 맡아서 키워주셨어요. 결과적으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이후로 남편은 저를 위해 해준 것이 없었어요. 육아도 살림도 경제적인 보탬도 없었죠. 어찌 보면 제가 남편과 남편 식구들을 먹여 살린 것이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거기에 가장 문제가 된 건 미묘하게 변해가는 남편의 태도였어요. 처음 결혼 초 짧은 기간 동안 본인이 어느 정도 돈벌이를 할 때에는 제 말도 잘 들어주고 시댁 식구에 반해 저를 보호하고 무조건 제 편을 들어주던 사람이 점점 반대로 변해갔거든요. 점점 장사가 되지 않아 돈줄이 마르기 시작하고 시댁 식구들이 돈 사고를 쳐대는 일이 반복되자 점점 뻔뻔해지더군요. 아예 나중에는 가족끼리 그 정도는 할 수도 있다는 둥, 지 동생들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는 둥 개소리만 했으니까요. 그렇게 속절없이 시간이 흘러갔어요. 엄마는 저를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 늘 동동거리셨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청천벽력 같은 일을 겪었어요. 엄마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였죠. 그날은 여동생이 많이 바쁜 날이었어요. 저 역시 보충 수업이 있어서 학원에서 나갈 수 없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아이를 학교로 데리러 가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날 엄마가 오랜만에 고객과 점심 약속이 있어서 시간이 없으셨거든요. 하지만 애 학교가 다 끝날 시간에
남편에게 전화가 왔죠. 아, 나 지금 엄마 집에 가. 엄마가 몸이 안 좋으시대. 뭐? 어디가? 그럼 지민이라도 일단 데리러 갔다가 집에 가면 안 되는 거야? 아예 안 돼. 엄마가 지금 당장 병원 가야 한다고 빨리 오래잖아. 당신이 좀 가면 되잖아. 왜 맨날 나보고 이런 일을 시키고 그래? 저는 하는 수 없이 엄마에게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부랴부랴 식사 자리를 정리하고 아이를 데리러 가셨던 것이죠. 급한 마음에 초록불이 깜빡이는 횡단보도를 뛰어가는데 대낮부터 술에 취한 차가 그대로 엄마를 덮쳤다고 하더군요. 연락을 받고도 믿을 수 없었어요. 여동생과 무슨 정신으로 병원까지 갔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예요. 그 와중에도 저는 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를 낳아주신 엄마가 사고를 당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 와중에 저는 제 새끼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게 기가 막히고 한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죠. 남편에게 급히 전화를 했더니 그 뒤로 시모의 태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빨리 밥 먹으라는 말이었죠. 당신 어머니 아파서 갔다며? 거짓말이었어? 아니야. 병원에 갔더니 괜찮다고 해서. 아, 왜? 뭐 또 따지려고 전화했어? 엄마가 교통사고가 났어. 당장 가서 지민이 챙겨. 이따 전화할 테니까 지금 당장 뛰어가. 지금 당장. 그러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은 후였어요. 어머니는 이미 사고가 났던 차가운 길 위에서 숨을 거두신 뒤였다고 하시더군요. 저희가 갔을 때는 잠에 들듯이 조용히 눈을 감고 계셨죠. 저희가 아무리 엄마를 부르며 흔들고 울부짖어도 다시는 깨어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어머니는 저희 곁을 떠나셨어요. 어떤 정신으로 상을 치렀는지 모를 정도로 저와 여동생은 넋이 나갔어요. 상상도 못한 갑작스러운 죽음이라 더 그랬죠. 그러고 있는데 엄마와 가장 친했던 친구분이 조문을 오셔서 눈물을 쏟으셨어요. 그리고 저희를 껴안고 뜻밖의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아이고, 영희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그렇게 보험을 들어놨나 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니? 이모, 무슨 말씀이세요? 보험이라뇨. 영애가 자기 보험 들면서 교통사고 사망시 돈을 제일 많이 넣었어. 사망보험금만 10억이다. 혹시 모르는 일 아니냐고 농담하더니만 아이 설마 진짜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니? 네? 아니 무슨 그런 큰 돈을. 자기 죽으면 나중에 니들이라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더니 그 소원 하나는 이루고 가는구나 내 친구가. 아이고 이를 어째. 장례식장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찌나 기가 막혔는지 몰라요. 어머니 친구분은 평소에도 어머니가 자기 죽을 때 이거라도 나오면 내 자식들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될 거라는 농담을 했다며 꼭 미래를 예견한 것 같다고 통곡을 하시는데 정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저는 여동생과 함께 그 친구분을 부둥켜 안고 다 같이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에 저는 우연히 보고야 말았어요. 저희 부근에 앉아 있다가 이야기를 듣던 남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환해지는 걸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려는 걸 황급히 숨기려 했지만 비질비질 삐져나오는 웃음기는 감추지 못하더군요.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저는 어머니 친구와 여동생과 함께 보험금 수령과 그 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상의를 했어요. 보험금 수령은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더군요. 그렇기에 상속법에 따라 여동생과 제가 보험금을 공동으로 상속을 하게 된 상황이었죠.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남편은 득달같이 돈을 어떻게 할 거냐며 저에게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일단 이사하려고 해. 현금으로 가지고 있기에 부담스럽고 세금 문제도 있어서 부동산으로 묶어두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네. 그래? 어디로? 어디 받은 집이라도 있어? 엄마가 물려주신 돈이니까 엄마가 가고 싶어 했던 아파트가 있어. 그리로 가려고. 저는 이사를 가기로 하고 새 집을 계약했어요. 지금 사는 집이 낡고 좁아서 어차피 이사를 해야만 했거든요. 남편은 그야말로 신이 났어요. 거기에 시모는 물론
신우와 시동생도 돈 냄새를 맡고 뻔질나게 전화를 해오고 우동집에 드나들며 저를 보고 살살거리며 아부를 떨었지만 저는 아는 척도 하지 않았죠. 그러자 결국 남편이 나서서 이랬어요. 저 있잖아. 우리 동생 이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좋은 가게를 하나 봐뒀대. 당신이 이번 기회에 좀 도와주는 건 어때? 이제 진짜로 열심히 살 거래.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지도 마. 이 돈이 어떤 돈인데 감히 탐을 내. 에이, 탐을 내다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달라는 게 아니라 빌려달라고. 꼭 갚을 거야. 여동생도 부탁했어. 진짜 조금만 도와주면 둘 다 열심히 일해서 갚을 거야. 말 같은 소리를 해. 그리고 둘 다 더 이상 내 눈에 띄지 말라고 하고. 당신도 한 번만 더 그딴 소리 하면 끝이니까 그렇게 알아? 저는 단칼에 잘라냈어요. 저에게 돈이 썩어나는 한이 있어도 남편과 시댁에게 줄 돈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이사를 했어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도 저는 엄마가 쓰던 물건을 정리하며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었지만 남편 놈은 싱글벙글하기만 하더군요. 이사를 하던 날 남편은 자신이 정리를 다 해놓을 테니 연락하면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데리고 학원에 있다가 저녁 즈음에 새 집으로 갔죠. 막상 집에 도착해 현관에 들어가 보니 신발장에 신발이 그득하더군요. 이상한 낌새에 들어가 보니 기도 차지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와서는 거실에서 지네 집처럼 자장면을 먹고 있더라고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멍청한 년. 뭘 그렇게 번듯하게 서 있어? 시어머니가 비웃으며 그러더군요. 그리고 작은 방을 턱짓으로 가리켰어요. 이제 저기가 네 방이니까 들어가든가. 그 뒤에서 신우가 희죽거리고 있었고 남편 새끼도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죠. 저 역시 피식 웃어줬어요. 그래요? 그러면 누가 진짜 멍청한 년인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저는 바로 전화를 돌렸고 짧은 통화를 한 뒤 다시 이삿짐 센터에도 전화를 했죠. 네, 돈 더 드릴 테니까 지금 와서 제 집만 좀 다시 실어주세요. 그때 남편의 전화가 울렸어요. 전화를 받은 남편은 순식간에 얼굴이 허옇게 변하더군요. 그리고 황급히 저에게 외쳤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당장 집을 빼라니. 빨리 짐 빼 이 병신아. 너랑 나랑 이제 남이니까. 저와 여동생이 보험금을 받았다고 할 때부터 그 인간들이 달려들어 돈을 뜯어가려고 할 것이라는 건 이미 예상한 일이었어요. 저는 물론 여동생도 마찬가지였죠. 무엇보다 장례식장에 코빼기도 안 보이던 시댁 식구들이 보험금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득달같이 달려와 열심히 장례식 수발을 다 들어준 것도 웃겼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보고도 내버려 두었어요. 어떻게 하는지 보자는 심산이기도 했죠. 그리고 딱 제 예상대로 움직이더라고요. 아우, 사부인이 평소에도 그렇게나 인자하시더니 가셔서도 좋은 일 하시고 가시는구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좋은 일이라니요. 다 자식 잘 살게 하려고 그러신 거 아니니? 사부인이 우리 힘든 것도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엄마가요? 그럼 돈만 생기면 우리 집 빚 갚을 수 있게 돈도 빌려준다고 약속을 했었어. 아유, 진짜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그러고도 모자라서 좋은 가게 터가 하나 나왔다는 둥 정 못 믿겠으면 계약은 내 이름으로 하고 상가 계약을 하면 되지 않겠냐는 둥 온갖 꼴값을 떨어대더군요. 그래도 제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자 아마 화가 난 모양이었어요. 지들 딴에는 머리를 쓴답시고 그렇게 새 집으로 쳐들어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견디지 못한 제가 돈을 줄 것이라 생각을 한 모양이더군요. 물론 이러한 계획은 당연하지만 남편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고요. 미리 다 짜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였다는 사실이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하지만 그 인간들만 속셈이 있고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바보처럼 그냥 멀거니 가만히만 있겠어요? 저는 애초에 미리 남편은 물론 그 가족들이 아예 이 돈에 손을 대지 못하게 엄마 친구분과 함께 상의를 했어요. 그리고 법적 자문도 받았죠. 그리고 변호사의 충고대로 저는 여동생과 법인을 내었어요.
자, 이제 법인 신고가 다 완료되었어요. 각자 학원 등록하고 운영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법인으로 묶어서 운영하시면 세금에도 더 유리해요. 그럼 이 보험금도 안전한 거죠? 그럼요. 법인 통장에 묶어 두시고 두 분 동의하에 관리를 하시고 굴리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법인 명의로 집 구매하시는 것도 명의 처리가 잘 되었으니까 확인 한번 하시고요. 저는 제 개인 명의가 아니라 법인 명의로 집을 구매했어요. 사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앞으로 여기서 동생이 개인 교습을 하거나 레슨을 하는 장소로 활용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마 새 집을 구하면서 그런 과정이 있는 줄은 아마 남편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저는 절대로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거든요. 법인으로 묶어 놓으면 함부로 다른 인간들은 이 돈이며 집에 손을 댈 수 없을 테니까 말이에요. 저는 법인 일을 봐주는 대리 변호사님에게 바로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집을 차지하고 있으니 퇴거 조치를 최대한 빨리 취해달라고 한 거였어요. 그 인간들은 제 남편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이라고도 했고요. 제 전화를 받은 변호사는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한 것이었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집을 빼라고? 야, 너 진짜 이럴 거야? 진짜 이럴 거야. 곧 이혼 서류도 갈 거니까 잘 받아. 합의 안 하면 소송 가자. 나도 너한테 소송 걸 거 많아. 이혼? 이혼이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는 다시 이삿짐 센터를 불러 제 짐을 싹 빼버렸어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어이없게도 제 짐은 따로 빼서 제대로 풀지도 정리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짐을 빼기도 쉽더라고요. 제 짐을 전부 빼는 데에는 채 30분도 걸리지 않았죠.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자 남편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여보, 내가 이렇게까지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 장난이야, 장난. 장난이니까 화 풀어. 장난? 웃기고 자빠졌네. 나랑 LA 빼돌리고 짐까지 젖꼬라지로 해놓은 게 장난이라는 말이 나오니? 꺼져라. 이럴 수는 없어. 절대 못 가. 그래, 우리도 절대 이 집에서 못 나가. 시어머니며 시누, 시동생까지 그 거지 같은 가족들도 걔 난리를 쳐대더군요. 오냐, 차라리 나가라고 해라. 돈 좀 있다고 시댁 식구는 눈에 뵈지도 않냐? 그래 가. 우리끼리 여기서 살랜다. 그래, 우리가 여기서 살면 되지 뭐. 오빠, 가려면 가라고 해. 그냥 우리끼리 잘 살면 되잖아. 이혼하고 이 집 달라고 하면 되지 뭘. 남편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했어요. 고함을 빽 지르더군요. 닥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안 나가시겠다 이거지? 알았어. 저는 바로 경찰에 전화를 했어요. 출동한 경찰에게 저는 그랬죠. 이분들이 제 법인 소유 집을 차지하고 앉아서 저를 협박하네요. 무서워요. 얼른 내쫓아 주세요. 법인? 법인이라고? 자꾸 말 시키지 말고 빨리 나가줄래? 가서 서류 정리나 빨리 해달라고. 그 인간들이 그대로 집에서 쫓겨났어요. 입던 옷 그대로 말이죠. 경찰이 찾아오고 경찰 손에 끌려 나오고 나서야 시어머니는 벌벌 떨면서 사죄를 하더군요. 아유, 지금 우리 보고 어디를 가라는 말이냐? 아니, 우리 집도 다 처분해서 갈 곳도 없어. 제발 우리 좀 받아다오. 뭐라고요? 집을 어쨌다고요? 아예 작정을 하고 들어온 거군요. 나는 몰라요, 언니. 며칠만이라도 좀 있게 해주면 안 돼요? 우리 집 싹 팔고 그 돈으로 전부 다 빚 갚느라고 한 푼도 없어. 진짜 그 길바닥에서 자야 할 판이라고. 부탁이야. 내가 다 설명할게. 진짜 우리 갈 곳도 없어, 자기야. 진짜야. 정말 미친 것들이었어요. 아예 전부 짜고 집까지 다 처분하고 들어왔다니. 저는 정말 할 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집 한 돈을 다 어쩌고 어째요? 기가 차서. 내 알바 아니니까 어디 가서 가족끼리 행복하게 잘 사세요. 네? 그러니까 얼른 다 꺼지라고요. 저는 곧바로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 양육비 소송까지 동시에 소송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열받은 시어머니며 시누이와 시동생이 돌아가면서 전화를 해서 욕을 막 하면서 행패를 부려댔어요.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인간이야. 돈 좀 생겼다고 바로 힘든 시기 같이 살아온 남편을 바로 버리는 네가 인간이냐고. 이 천벌 받으려니. 그 힘든 시기가 바로 아줌마 아들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아줌마 아들만 아니면 힘든 시기 생기지도 않았겠네요. 그러니까 끊어요. 좀 봐주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엄마도 몸져 누웠고 오빠도 다 죽어가는 얼굴로 있다고요. 아무리 그래도 10년을 같이 지냈던 가족인데 너무 매정한 거 아니에요? 진짜 형수 인간적으로 실망이에요. 저희가 이번에 실수하기는 했지만 사람이 돈이 전부가 아닌 거 몰라요? 에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아주 꼴값들을 떨고 있네. 매정? 매정이라는 소리가 나와? 돈이 전부가 아니야. 그래서 니들은 그동안 남 등쳐먹고 돈 달라고 그 난리 부르스를 치셨어요. 다들 꺼지라고요. 예? 그것들이 난리를 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 전화 내용까지 전부 녹음을 해서 모욕으로 또 소장을 날려드렸죠. 학원으로 찾아오면 또 협박으로 신고를 하고 소송을 걸고 뭐 하나 걸리면 또 소송을 걸고 딱히 힘든 건 없었어요. 돈이 있으니 그건 편하더라고요. 변호사가 있으니 뭔 소송을 하더라도 알아서 일이 착착 진행이 되었으니까요. 시댁 식구들은 그나마 있던 재산인 시어머니 집을 팔아버린 터라 가진 재산이 없었어요. 남편도 있는 거라곤 가게 하나였죠. 저는 바로 남편 가게를 압류했어요. 그동안 제가 낸 월세가 얼마인데 당연한 일 아니에요? 일이 착착 진행되자 나중에는 또 그것대로 짜증이 났어요. 일이 가망이 없다 싶으니까 전 남편 식구들이 아주 개떼처럼 몰려왔거든요. 아유, 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아무리 그래도 애 아빠인데 혼자 애를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왜 못 키워요? 오히려 애 아빠 없으니까 신경 쓸 것도 줄고 더 편하기만 한데요. 언니, 아무리 그래도 아빠가 없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저희 다시는 안 괴롭힐게요. 진짜예요. 그런 마음이면 제발 좀 꺼져 달라고요. 그게 저 도와주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가정을 이렇게 쉽게 깨는 게 어딨니? 아유, 제발 다시 생각해라. 전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빌면서 매달리고 울고불고 했지만 진짜 말 같지도 않은 거 저는 들어주기도 싫었죠. 오히려 그게 더 제 화를 돋구기만 할 뿐이었으니까요. 당연히 모든 소송은 저에게 유리하게 잘 돌아갔어요. 그렇게 저는 그 인간들을 깔끔하게 정리했죠. 저는 여동생과 살림을 합쳤어요. 당시 여동생은 엄마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차마 그 집을 떠나기 싫다고 우는 걸 설득해서 다시 새 집을 구해 저와 같이 이사를 했죠. 저희가 살 집은 엄마와 여동생이 살던 집을 처분한 돈과 저와 여동생의 돈을 합해서 얻었어요. 여동생과 공동 명의를 했죠. 솔직히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만 저 역시 법인 명의로 얻었던 집에서 사는 게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목숨값으로 얻은 좋은 집에서 어떻게 맘 편하게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저는 차라리 잘 되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보험금이 아니라 저희가 모은 돈으로 조금 작지만 학군도 좋고 깔끔한 집을 얻어 이사를 했죠. 원래 구했던 법인 명의의 집은 세를 주었어요. 동네도 좋고 깨끗한 집이라 시세보다 약간 낮게 월세를 놓았더니 금방 나가더라고요. 차라리 그렇게 매달 월세를 받는 편이 훨씬 더 이득이겠다 싶었어요. 물론 그 이전에 시댁 식구들의 짐은 퇴거 명령 집행으로 전부 다 빼버렸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보험금으로 저희 자매는 어머니 이름을 딴 교육법인을 만들었어요. 동생은 영어 뮤지컬을 가르치는 학원을,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아이들 돌봄 공부방을 하나씩 더 내었고요. 강사들도 새로 채용했죠. 새로 문을 연 학원에도 수강생들은 곧 많아졌어요. 영어 뮤지컬이 워낙 요즘 초등학생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많은지라 학원 문을 연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대기를 해야 할 정도가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관리하는 초등 돌봄 공부방 역시 맞벌이 엄마들의 큰 환영을 받았죠. 거의 대부분이 여동생의 학원에 갔다가
그 학원이 끝나면 제가 운영하는 돌봄 공부방으로 오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법인으로 키우고 강사들을 고용해 학원을 운영하다 보니 규모가 많이 커지기는 했어요. 저희는 건물 2개 층을 통째로 세를 내어 운영하고 있는 중인데 차라리 법인으로 묶어놓은 돈을 풀어서 건물을 매입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중이에요. 그간은 부담스러워서 실행하지 않았는데 학원 수강생도 많아지고 규모도 커지다 보니 매달 내는 월세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짬짬이 여동생과 함께 적당한 건물을 보러 다니고 있어요. 이혼 소송은 무사히 잘 마무리되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단순한 일은 아니긴 하더군요. 무엇보다 한시라도 빨리 정리하고 싶은 제 마음과 달리 최종 이혼 결정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기는 했어요. 게다가 전 남편이 합의를 해주지 않고 소송까지 갔거든요. 왜 인간의 밑바닥을 보는 게 이혼 소송이라고 하던데 제가 직접 겪으니 밑바닥이 아니라 지하 1층에서 10층까지 다 보게 만들더라고요. 전 남편은 양육권이고 친권은 관심도 없고 욕심을 내지도 않았어요. 관심이 있는 건 오로지 돈 그거 하나였죠. 전 남편의 우동 가게는 제가 위자료와 양육비 조로 처분해서 보증금과 권리금까지 다 가져갔어요. 그것도 주기 싫다고 그 재산이라도 지키겠다고 악을 썼지만 전 남편이 어쩌겠어요. 아이를 제가 키우는 이상 저에게 아이 키울 돈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혼 과정에서 가장 황당했던 것은 본인도 재산 분할의 권리가 있다며 보험금을 나눠달라고 주장하는 거였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변호사가 더 어이없어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보험금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 그쪽 변호사가 이야기해주지 않던가요? 뭐라고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래도 부부일 때 받은 돈이니까 저도 권리가 있겠죠. 아니요, 없습니다. 게다가 이 어머님이 보험료 수납마저 따님 통장에서 이체가 되도록 해놨어요. 그 뜻은 상속으로 속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쪽 지분은 빵원이에요. 그런 법이 어딨어. 그럼 나는 저 큰 돈을 보고도 한 푼도 만져보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이제껏 변호사님 말 안 들었니? 그거 네 돈 아니라고. 남의 돈을 왜 만지니? 미쳤어? 그때 전 남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가던 실망의 표정이 볼만하더군요. 도대체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재산 분할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어림도 없죠. 전 남편과 그 식구들은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쫓기듯 사라졌어요. 그래도 처음에는 종종 딸아이에게 연락을 하기도 하고 면접 교섭일에 꼬박꼬박 나와 만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속을 취소하는 날이 많아지더군요. 갑자기 전날 이렇게 약속 취소하면 어떡해? 이게 몇 번째야? 정말 미안해. 내일도 내가 일을 해야 해서 그래. 애는 내일 아빠 보러 간다고 기대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야지. 나도 보고 싶어. 근데 도저히 형편이 안 되는 걸 어떡해. 내가 내일 지민이한테 전화할게. 내일 미안하다고 꼭 전화해. 자꾸 이러면 못 만나게 할 거야?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냐? 내가 요즘 사는 게 아니라서 그래. 저는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어요. 들으나 마나 또 동생들이며 누가 사고를 쳤니 힘드니 그딴 소리나 하겠죠. 저는 그딴 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다만 딸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잘 크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전 남편은 듣자 하니 먼 지방으로 이사를 가 식당에 취업을 해서 밤낮으로 일만 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라도 열심히 일을 해야지 어쩌겠어요. 우리 돈을 뺏을 계획을 짤 때는 그렇게 똘똘 뭉친 단합력을 자랑하던 전 남편의 가족들은 그 사이 다 뿔뿔이 흩어진 모양이었어요. 전 남편의 여동생은 또 카드빚을 지고는 어디론가 도망을 가버렸고 남동생도 슬그머니 집을 나가서 자취를 감췄다고 했어요. 결국 전 남편은 악과 깡만 남은 홀어머니를 데리고 쉬는 날도 없이 일만 하며 사는 거였죠. 전 시어머니는 그래도 딸아이가 보고 싶은지 전화로 연락을 하는가 보더라고요. 혈육인데 보고 싶은 마음까지 끊어낼 수는 없어서 저는 그냥 모른 척 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돌아왔더니 딸아이가 혼자 방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캐물었더니
딸아이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튀어나왔어요. 자기 때문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거라고, 내가 잘못하면 할머니도 죽을지도 모른다고, 너무 무섭다고 말이죠. 분노가 치솟아 오르더군요. 사람이라면 어떻게 자기 손녀에게 저런 헛소리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죽지 않도록 하려면 할머니에게 잘하라고 엄마에게 말하라고까지 했다고 했어요. 저는 당장 그 노인네에게 전화를 했죠. 이제 할머니에게 손녀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살아요. 뭐라고? 아, 네가 감히 천륜을 어떻게 끊는다고 그래? 내가 마음 먹으면 못할 것도 없지? 애에게 더러운 이야기만 하는 천륜 따위는 필요 없어. 한 번만 더 전화하면 아예 콩밥을 먹일 테니까 그리 알아요. 진짜 콩밥을 먹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암튼 이 협박이 통했는지 노친네도 다시는 연락을 해오지 않았어요. 저는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그 인간들과의 연락을 끊었어요. 딸아이의 핸드폰 번호도 바꾸어 버리고 모든 연락은 저를 통해서만 하도록 했죠. 그렇게 저희는 새로운 인생을 찾아 잘 살고 있는 중이에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욕심이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남의 돈을 갖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이 부럽기도 하겠죠. 하지만 모든 것에도 정도가 있고 선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염치와 정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옛말 그대로 검은 머리의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아무리 힘들고 질투가 나고 욕심이 나더라도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인간의 도리일 테니까요. 저는 앞으로 지킬 것은 지키면서 인간답게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행복은 어느새 제 옆에 있을 것이라 믿고 말이죠. 여러분들 곁에도 늘 행복과 평안이 함께 하셨으면 해요. 감사합니다.